자, 우리 책에 36쪽을 펴시면 되고요. 36쪽 펴시면 되고, 보시면 음은 음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뜻이 있는 세계죠. 여기는 소리의 세계. 뜻이 있는 세계고 소리의 세계. 그죠? 그래서 이 벽을 통과하면 뜻이 있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발음하면서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직 개념의 명칭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뜻이 있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뜻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터득하는 거. 그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삶 속에서 저절로 스스로 터득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 하늘, 저 파란 하늘이야, 공부해. 이거 칠판이야, 공부해.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절로 터득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타낼게요. 자, 삶 속에서 저절로 터득하는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 녀석을 잘 구분이 안 되죠. 문법적 의미. 그지? 자, 그렇다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뜻도 되고 문법적 의미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그지? 문법적 의미는 이렇게 세모로 나타낼게요. 세모로. 자, 그렇다면 문법적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절로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지? 어떻게 한다? 학습을 통하여. 그지? 학습을 통하여. 반드시 학교나 학원에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지? 이 문법적 의미는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만약 배우지 않았다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법적 의미를 가진 말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그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가장 뜨거운 놈이죠. 분명히 뜻이 있는 말인데 문법적 의미가 있는 것도 뜻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일단 쉬운 단어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분. 오늘 하늘이 흐리죠? 하늘. 그냥 흐린 게 아니고 매우 흐려요. 그냥 흐린 게 아니고 매우 흐려요. 매우 흐리다.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배우지 않고 스스로 터득한 거 뭐가 있나요? 근데 뜻이 있는 말이어야 해요. 하는 뜻이 없죠. 하늘 뜻이 있잖아. 이렇게. 하늘. 이는 실질적 의미가 없죠. 그치? 매우. 기분 어때? 매우 좋아. 매우 싫어. 매우.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흐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흐리가 뜻이 있습니다. 흐리가 실질적 의미가 있고 다는 쪼개져서 문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는 어떤 문법적 의미가 있느냐? 종결, 단어를 끝낸다는 문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이는 나중에 형태론 할 때 배우겠지만, 이는요, 형태론 할 때 배우겠지만, 이는 체언과 결합해서 주어를 만들어줍니다. 그지? 주어 형성을 도와주는 거죠. 이러한 문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하면, 그러면 이렇게 각각 실질적 의미, 문법적 의미, 실질적, 문법적 의미가 있는 말들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얘네를, 자, 드디어 명칭을 말하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태를 만드는 재료들, 형태소. 단어를 구성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얘네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태소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개념이 좀 약하지 않아? 자, 다시 형태소로 와봅시다. 하늘, 하나의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 맞죠? 그러면 분리시켜 보십시오. 뜻이 사라지죠? 그 대신 뭐가 되나요? 그 대신 음절이 됩니다. 형태소를 분리하면 더 이상 형태소가 아니고 음절이 되는 거죠. 그쵸? 아니 그러면 얘는요? 얘는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인데요. 얘를 분리하면 뭐가 되나요? 얘를 쪼개면 뜻이 사라집니다. 뜻이 사라지면서 자 뭐가 되나요? 슝 해서 세 개를 지나서 우문이 됩니다. 그죠? 잠깐만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그리하다면 뜻을 가진 말을 분리하니까 뜻이 훅 사라졌죠. 얘를 분리하니까 뜻이 사라졌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 형태소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습니다. 뜻을 가진 말 중에서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그것이 바로 형태소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분리하니까 어떻게 됐어? 음절이. 이 음절자리는 음절이 됐고 이 음절자리는 음운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야. 뜻을 가진 말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마무리 지읍시다. 뜻을 가진 말 중에서 분리할 수 없죠.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최소 단위. 뜻을 가진 말인데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 단위. 그것이 바로 형태소이다.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문법적 의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형태소가 좀 정리가 됐나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 나는 웃는 사람이 좋다. 나는 웃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실질 형태소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를 한번 나눠봅시다. 미, 실질적 의미. 는, 문법적 의미. 어떤 문법적 의미가 있는데요? 대조. 그지? 웃는, 이런 거 중요하죠. 그지? 뜨거운 놈이야. 스마일,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는은 뭔가 하면 문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왜요? 이 녀석은 있잖아. 원래 웃다인데요. 는으로 바뀌면서
어떤 문법적 역할을 하는가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걸랑요. 이러한 문법적 기능을 합니다. 웃다인데요. 웃다일 때는 단어를 끝내는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는으로 활용을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는 문법적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죠. 사람, 실질적 의미. 이 아까 했죠. 주어를 형성합니다. 문법적 의미. 좋다, 굿, 실질적 의미. 다, 종결. 문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주세요. 형태소, 형태를 만드는 재료이다. 그지? 자, 뜻을 가진 말의 최소단인데 뭐다? 실질적 의미. 뜻을 가졌다는 뜻은 실질적 의미나 문법적 의미를 가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칠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최대한 표현했지만 칠판으로 좀 더 섬세하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형태소의 개념을 살폈고, 자, 그 다음 도식 갑니다, 여러분. 37쪽, 형태소의 구분. 도식을 마음속으로 한 2번 정도 확인하신 후에 형태소의 구분으로 갑니다, 여러분. 책이나 필기를 읽으세요. 이번 시간이 오늘 문법 수업의 끝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뜻을 가진 말의 최소단이 형태소입니다. 자, 이런 형태소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금 항상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도식이 나오면 기출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왜 쪼갰습니까? 분류 기준이 달라서요. 분류 기준이 달라서요. 그러면 첫 번째 분류 기준은 뭔데요? 자, 여러분 제 설명 잘 들으세요. 형태소가 맞다면, 뜻을 가진 말의 최소단이라면 분류 기준 첫 번째,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자, 그러면 다시 2개로 쪼개서 네,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형태소이긴 한데요, 실질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하면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이름 그대로 편하게 이렇게 합시다. 실질 형태소. 만약에 실질적 의미가 없나요? 그러면 겉만 있네, 형식만 있구만.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쉽게 분리가 될 것입니다. 자, 2번째. 자립성이 있나요? 혹시 형태소가 맞다면 자립성을 갖고 있나요? 분류 기준 2번째. 자, 그리하다면 여러분, 자립성이 뭔데요? 자, 우리 문법에서 자립성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 형태소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자립성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두 개로 쪼갭니다. 형태소라면 자립성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자립성이 있으면 우리 편하게 하자. 그래서 자립형태소. 자립성이 있으면 자립형태소. 만약에 자립성이 없다면 그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지. 그러면 의존형태소가 됩니다. 의존형태소. 자, 그렇게 해서 이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의미 전달이 됩니까? 네, 자립. 안 됩니까? 단독으로 쓸 수 없습니까? 의존형태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연습 한번 해보자. 실질형태소는 2달 동안 이렇게 할게. 형식형태소는 2달 동안 세모할게. 자립형태소는 그냥 자. 의존형태소는 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실전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썼던 문장 그대로 가지. 좀 바꿀까? 잠깐만. 어제는 날이 좋더라. 좋았다. 나는 웃는 사람이 싫다. 뭐 이렇지도 않겠지만 싫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구분해 보십시오. 실질 형태소는 동그라미, 형식 형태소는 세모, 자립 형태소는 자, 의존 형태소는 의. 시작. 어제는 날이 좋았다. 나는 웃는 사람이 싫다. 실질, 형식, 자립, 의존. 한번 해봅시다. 어제는 날이 좋았다. 나는 웃는 사람이 싫다. 얘가 좀 그렇다, 그치? 좋다라고 하려니까 위랑 겹치는 것 같아서. 실질이냐, 형식이냐, 자립이냐, 의존이냐. 동그라미 세모 또는 자의, 자의. 해봐요. 여러분, 주의사항. 이렇게 뭐뭐 다로 끝나는 거. 뭐뭐 다로 끝나는 거를 조심해라. 항상 시험 문제의 근거는 여기 있어. 웃는 얘도 결국은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이죠. 웃다. 그치? 항상 이렇게 뭐뭐 다로 끝나는 녀석들을 주의하라. 얘네가 대장이다.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얘네가 대장이다.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저랑 맞춰봐요. 그러니까 안 되면 머릿속에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해봐요.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실질적 의미가 있어, 문법적 의미가 있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의미 전달이 가능할까 안 할까? 이런 식으로.
자, 해보자, 여러분. 자, 먼저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부터. 그지? 어제 실질적 의미가 있죠. 날 실질적 의미가 있죠. 좋았다. 기본형, 원래는 좋다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다가 요렇게 변모한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굿, 요것만 실질 형태소. 굿만 줬, 발음이 좀 그렇다. 자, 요것만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는 문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조 또는 강조 또 나왔지 주어를 만듭니다. 문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at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뜻하죠. 다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끝났음을 뜻합니다. 그지? 그래서 형태소는 각각 문법적 형태소가 있는 각각입니다. 그지? 형태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립과 의존. 나 어제 너를 만났잖아 했을 때 어제 자립할 수 있죠. 자립 형태소. 는 절대 단독으로 쓸 수 없죠. 의존 형태소. 날이 좋다. 자립할 수 있죠. 자립 형태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치? 자립할 수 없습니다. 자립할 수 없는 거죠. 참 의미는 있지. 문법적 의미가 의존 형태소. 그죠? 이 녀석이 완전 중요합니다. 그지? 이 녀석이 출제자의 눈입니다. 이 녀석은 분명히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나 자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독으로 쓰면 마치 욕같이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너는 의존 형태소이다. 그지? 나머지 형식 형태소, 과거, 종결. 나머지 형식 형태소는 어때요? 단독으로 다 의미 전달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입니다. 조심해요. 의존 형태소 3개가 모여서 자립했구만. 의존 형태소 3개가 모여서 띄었었다 이거야. 그지?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실질 형태소. 싫다, 그 사람. 밉다. 그죠? 자, 그 다음 대조, 강조. 아까 설명했죠. 문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예요. 아까 했었고. 그 다음 자립 형태소. 자립할 수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는 자립할 수 없습니다. 기본형 웃다죠. 웃다니까요. 그지? 웃은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의존 형태소. 조심. 너는 형식 형태소니까 당연히 의존 형태소입니다. 나는 사람이 좋다. 사람이니까 자립 형태소입니다. 주어를 만드는 문법적 의미가 있으니까 의존 형태소이고요. 그죠?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절대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의미 전달이 불가하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역시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한 후에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주관식으로 했으니까 실제 시험보다는 어렵게 다가왔을 것이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씩 더 배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도식.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7쪽 그리고 38쪽의 내용 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책 속에 있으니까 설명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칠판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책에 있는 도식을 보십시오. 칠판을 저는 지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문법의 마지막 수업을 할 겁니다. 항상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가 게임할 때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잖아. 자, 가장 중요한 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칠판의 판서만 보고 도식만 봐도 기출문제를 깡그리 쉽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와보십시오. 자,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지 않아도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뜻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야.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 이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형태소에 형태소라 불리는 것들의 이름들, 형태소의 이름들, 요거는 도식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치? 형태소는 뜻이 있으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형태소 말고도 이름이 있어. 여러분, 사람이죠. 하지만 이름이 있잖아. 마찬가지야. 그치? 형태소지만, 더 작은 개념인 이름이 있단 말이야. 이 이름들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국어 수업을 들었다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역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다가가셔야 됩니다. 자, 칠판 봅시다. 솟다, 솟았다, 치솟았다, 치솟았더라, 이렇게 합시다. 더라. 잠깐, 치솟았더라 이러면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 지금 처음인데. 그냥 치솟았네 이렇게 할게요. 치솟았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만 할게. 밑에다가 보다, 보겠니, 엿, 보았느냐, 되셨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는 짓밟다, 짓밟히다, 짓밟히다. 이제 마지막이야. 검다, 검불, 얻다. 이렇게 해서 당장 필요한, 우리가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형태소의 이름들을 배워봅시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와보세요. 솟다, 보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들 있죠.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들은 뭘 해요? 솟고, 솟지, 솟게, 솟으니.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죠. 이렇게 솟고, 솟지, 솟게, 솟으니 이렇게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죠. 그지? 이렇게 하는 활동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알고 계시죠? 활용이라고 합니다. 활용. 이걸 활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활용하고 있네. 활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솟아, 솟지, 솟게, 솟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왜? 활용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니까. 활용한다 이렇게 한다. 활용. 자, 그러면 활용을 할 때
이렇게 변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자릅니다. 잘라서 변하는 부분은 마치 물고기의 꼬리처럼 흔들흔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은 물고기의 몸통처럼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리해서 자 이제 마무리하면 활용을 했을 때 변하는 부분 솟다, 솟고, 솟지, 솟게 꼬리, 단어의 꼬리 어미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몸통 간자를 써서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처음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겠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활용을 했을 때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만 어간과 어미입니다. 알겠죠?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온 거야? 어간 어미 개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활용과 관련돼서 나온 거야. 만약 활용과 관련이 없으면 어간과 어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알겠죠? 그러면은요, 이걸 의미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게요. 활용의 관점이고, 얘를 여기다 쓸게. 의미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요, 이것을 다시 또개봐요. 또겠죠? 자, 이 솥은 활용 말고, 솥은 이 단어의 의미의 중심입니다. 뭐라고? 이 솥은 의미의 중심이야. 의미로 따지면. 그치?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뿌리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 의미의 중심, 뿌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활용 말고 의미의 관점으로 보면 어근이라고 합니다. 즉 어간과 어근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활용으로 접근하면 어간과 어미, 의미로 접근하면 어근이 된단 말이야. 솥은. 그죠? 근데 어간과 어근을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달라요. 관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죠. 관점, 활용과 의미인데 어떻게 같이 섞습니까? 그죠? 어간과 어근은 아예 관점이 다르다고요. 이 점을 명심하지 않은 채 학습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해진다고. 자, 어미는 말 그대로 어떻게? 그냥 어미입니다. 어근 말고 어미를 다른 말로 나타내는 말은 없어. 그냥 어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지? 형식, 형태소. 됐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1번의 관점으로 접근해봐. 활용을 시켜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갈라봐요. 기본형을 생각해야죠. 솟다니까. 그치? 가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활용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몸통은 변하는 부분은 여기죠. 그죠? 그런데 어간은 한계 있지만 어미는 과거, 종결 이렇게 해서 어미는 다시 또 형태소가 두 개가 되네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 형태소 이름이 둘 다 어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너 맨 꼴찌지, 맨 끝에 있지, 너 어마어미. 형태소 이름이야, 어마어미.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형태소 이름들을 배우고 있다. 그지? 너 말이야, 단어의 끝에 있지? 종결, 어마어미. 너 형태소 이름은 어마어미 앞에 있잖아. 그럼 너 선어마어미 해? 어마어미 앞에 있으니까 넌 선어마어미야. 이렇게 형태소의 이름을 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있잖아,
활용의 관점에서는 어간이야. 하지만 의미의 관점에서는 어근이야. 이런 식으로 형태소의 이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나가면 이런 관점이 안 생겨. 문제 풀 수 있는 관점이 안 생긴다는 거지. 내 말은.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 여러분. 석유를 수출하는 원유야. 그치? 그럼 이것을 경유차에 넣고 싶어. 그럼 이것을 그대로 넣으면 차가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유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은 봐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문법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있잖아. 이거 시험 문제 내려고 만든 거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 잘하게 하려고 만든 거야. 근데 시험에 내잖아. 그냥 학문인데 시험 이렇게 되면 적용이 안 돼. 그죠? 뭐가 돼야 돼? 원유를 경유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시험 문제 잘 맞도록 도식화, 정리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만 백날 반복해봤자 성적은 올라가지 않아. 오래 걸린다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보통 이걸 듣는단 말이야. 이건 혼자 해. 그러면 수업 듣고 이걸 하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걸 다 삭제하고 어떻게 바로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수업 듣고 나서 이거를 반복하면 돼.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죠. 이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봐요. 치소산내를 봐봐. 그지? 자, 어간어미로 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 치솟다. 치솟지. 치솟고니까 여기가 어간이고 여기가 어미가 되는 거야. 활용의 관점에서. 됐지? 그럼 2번 의미의 관점으로 볼게. 치와 솥은 형태소 몇 개? 솥이 어근 의미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2개지. 솥의 형태소의 이름은 뭐야? 절대 변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 어근이야. 너는 아까 했잖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라고. 너는 어말어미이고 너는 선어말어미라고 아까 했거든. 너는 종결이고 너는 과거란 말이야. 그치? 종결이고 과거고 어말어미고 선어말어미란 말이야. 그쵸? 형태소 이름이야. 그런데 얘는 처음 나왔지. 그치? 그 연예인 하던 말 있잖아. 너 이름이 뭐니? 대체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은 기능에 따라 붙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 이름을 붙여볼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얘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봐봐. 먼저 그림을 봐봐, 여러분. 솥다 위에 그림을 봐봐. 치솟았네. 기본형은 치솟다니까 여기도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그렸지? 자, 그렇다면 솟다. 물이 막 솟구쳐. 그림으로 그려봐. 이렇게 솟구칠 수도 있고 이렇게 솟구칠 수도 있고 이렇게 솟구칠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근데 치솟다가 되면 이렇게 치솟는 거 3번에만 한정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즉 다시 말하면 얘가 붙으면 솟다는 원래 1번, 2번, 3번이었지만 얘가 슬쩍 어근에 갖다 붙으면 의미가 3으로 제한된 거란 말이야. 한정된 거지. 그쵸?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근에 붙어먹는 놈, 접사라고 한다. 붙어먹는 형식 형태소, 접사라고 한다. 접사는 어떤 기능을 가져? 의미를 한정시킨다 이거예요. 그지? 어근은 의미의 중심이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의미의 관점을 보겠다고. 그쵸?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보겠니, 엿보았느냐. 이것에 형태소의 이름을 써보시오. 저처럼 어말어미, 서너말어미, 접사, 어근을 사용해서 보다, 보겠니, 엿보았느냐. 형태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봐요. 저처럼 접사, 어근, 서너말, 어말어미를 써서. 힌트, 항상 사전을 찾을 때 기본형을 생각한다. 변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중심 의미를 제외한 이 부분만 변한 것이다. 자, 생각을 해야 돼. 수업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비록 오늘 처음 문법을 배웠지만 문법이 새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런 관점이 있구나. 이런 거. 어간 어미는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 버리세요. 알겠죠? 왜냐면 글자보다는 그림이 나아. 알겠지? 어간 어미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내 버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복잡하니까 이렇게 어간 어미를 이런 식으로 나눠 주십시오. 복잡해지면. 그 다음에 접사, 어근, 서너말, 어말어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잠깐 해봐요. 1분 후에 할게요.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저랑. 1번의 관점으로는 어간 어미고 2번의 관점으로는 어근이에요. 얘는 어미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지? 그 다음 1번의 관점으로는 어간 어미고요. 2번의 관점으로는 보가 어근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개 자체는 뭔가 하면은요, 미래를 뜻해요. 문법적 의미가 있는 거죠. 니는 뭔가요? 묻는 거야. 그래서 시험 잘 보겠니?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형태소가 다시 두 개로 잘려야죠. 의미의 관점으로 보면 미래와 질문, 의문이니까요. 각각 얘는 어말 어미고요. 너는 어말 어미 앞에 있으니까 선어말 어미가 돼요. 그죠? 1번의 관점은 어간 어미고요. 2번의 관점은 어근 선어말 어말 어미. 미래 종결. 아니 미래 이것도 쓸까? 미래 의문. 이러한 문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지? 자, 엿보았다. 기본형 엿보다. 맞죠? 그러면 엿보까지가 어간. 1번의 관점. 그 다음 보았느냐가 어미가 되죠. 그지? 그렇다면 엿보는 의미가 형태소가 몇 개인가? 과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은 뭐냐? 보다. 그치? 이 녀석이 어근이 된다. 2번의 관점.
절대 변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보다 이 녀석이 어근이 된다. 그러면 엿이 붙었다. 먹는 엿 아니다.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봐요. 눈을 그립니다. 자, 본다는 것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치? 1번, 2번, 3번. 보다는 의미로 따지면 1번, 2번, 3번 플러스. 그치? 근데 엿보다는 몇 번인가요? 2번에만 한정돼 있잖아요? 그치? 엿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중심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는 거. 그냥 2번에만 한정되니까 이 녀석은 뭐다? 접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미는 갈라서 자, 너는 의미가 의문이고 at은 과거잖아. 그지? 위치가 단어의 끝에 있으니까 어말어미이고, 그지? 어말어미 앞에 있으니까 선어말어미다 이거야. 그치? 앞선 국어 수업 시간에도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지? 자, 이제 집밥타. 이게 마지막이다. 제가 할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먼저 1번의 관점. 집밥다, 집밥고, 집밥지. 어간어미. 자, 2번의 관점이다. 두 개로 가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 어근. 어떻게 밟아? 짓. 인정, 사정 없이 마구.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마구. 이런 뜻. 그치? 그렇다면 의미를 한정시켰죠. 접사입니다. 접사는 형식 형태소이죠. 그치? 그리고 얘는 어미입니다. 그치? 딸랑 끝 하나 있잖아. 그냥 어말어미입니다. 1번의 관점, 2번의 관점. 자, 마찬가지. 자, 활용하면 짓밟히다, 짓밟히고, 짓밟히지, 짓밟히게. 자, 1번의 관점. 여기가 어간입니다. 그죠?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한 부분. 어간어미 맞죠? 자, 의미로 갑시다. 의미로. 의미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 뭔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 밥다입니다. 어근이죠. 그치? 근데 어떻게 봐봤어요? 인정 사정 없이 마구 접사입니다. 그치? 근데요, 내가 밟은 게 아니고 밟혔어요. 아파 죽겠어. 뭐야? 중심 어근에 붙어서 어떻게? 성질을 바꿨죠. 역시 접사입니다. 어근의 성질을 바꾸는 것 역시 접사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저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어간의 구성 요소가 접사 더하기 어근이 되는군요. 그럼요. 어근은 어간이 아니고 어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치? 접사와 어근은 뭐라고? 어간의 구성 요소인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 와봐. 처음으로 와봐. 어간의 구성 요소가 어근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 요소가 접사 더하기 어근, 구성 요소가 접사 더하기 어근 더하기 접사, 이것이 어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간과 어근을 헷갈리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관점이 다른데. 자, 마지막. 검다, 검붉었다. 됐나요? 어간. 첫 번째 관점. 활용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 활용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 어간, 어미. 어간, 어미. 자, 의미상 관점. 의미상 관점. 절대 변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 맞죠? 그치? 그러면 너의 이름은 어근이다. 두 번째 관점. 절대 변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이 여러분
검일까 북일까? 블랙일까 레드일까?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헉! 그러면 어간의 구성 요소가 어근 플러스 어근도 가능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어근이 어간이에요라는 되도 않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지. 관점이 다르니까. 1번, 2번의 관점이니까. 그죠? 자, 어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쪼갤 수가 있죠. 그지? 얘가 어마럼이고 얘가 선어마럼이잖아요. 그죠? 얘가 선어마럼이가 과거, 시제를 뜻하고 어마럼이가 종교를 뜻하죠. 그지? 만약에 검불거서 이러면 연결이 되겠죠. 어마럼이는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이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파악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2달 동안 문법이 상당히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문법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수업을 듣는 사람이 소방이라면 그냥 이것만으로 끝났습니다. 이것만으로 문법 다 풀 수 있어요. 일행직 9급이잖아요. 자, 이거를 이 도식 113개를 듣고 자,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지방직, 국가직 9급 문제, 소방직 문제까지 풉니다. 내가 일행직 9급이라면. 내가 만약에 7급 시험을 본다, 국회직 시험을 본다 라면 기출문제집에 있는 모든 기출을 싹 보셔야 됩니다. 9급이라면 법원직, 국회직 또는 지방직, 국가직 7급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즉,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배운 적 없는데 넘어갑니다. 알겠죠? 넘어가십시오. 소방직은 이걸로 그냥 끝났다니까. 이 113개로 끝이라고. 이것도 과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문법 수업 첫 수업이라서 항상 첫 수업은 힘들어요. 힘들지만 참고 2달 동안 저랑 함께 하루에 제가 8번 왔을 때 4시간, 5시간 투자해서 5, 8에 40. 그지? 그것도 40분 정도 투자해서 5, 8에 40시간이면 그 어려운 문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걸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문법 기출문제를 칼처럼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도식을 부지런히 연습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문법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문학은 역시 똑같아. 문학도 구조하잖아. 제가 이 국어라는 게 사실 이 말만 하고 마칠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사실상 국어라는 게요.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야. 수험생으로서 나도 살아봤어. 가르쳐봤지만 학생들한테 가르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국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글로 읽히는 것을 약간 그림 파일로 보여주는 거야. 가장 확실하게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해도 얘를 2번 반복할 때 얘는 20번 반복할 수 있는 효과를 봤다고요. 그죠? 그러면 어찌 여러분 기본서를 공부한 학생들하고 기본서죠 이것은 도식을 공부한 학생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문제를 잘 풀겠습니까? 당연히 20번 본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죠? 문법수가 줄었죠. 그러면 더더욱 핵심을 모를 거란 말이야. 4문제 기껏 해봤자 4문제 나오는데 문법 잡고 늘어지고 하루 종일 문법만 하고 의미 없죠. 그지? 어쨌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바야흐로 2022년은 새롭게 공무원 시험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온 거야 지금. 근데 과거에처럼 그냥 기본서를 읽거나 파워포인트를 띄워가지고 밑줄 해가지고 설명 칼처럼 하고 그것은 사실상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했고요. 현재 시간 12시 50분. 여러분, 문학 시를 구조하는 연습을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 수업은 미리 뒤에 보면 문학책의 뒤에 보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저한테 시를 배우고 바로 문제를 푸십시오. 문학은. 알겠죠? 내가 아는 시다, 구조화됐다 싶으면 문학은 바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지? 자, 어쨌든
2시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